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라고 한다면 거의 뭐 1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저희는 일주일 만에 오랜만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또 주제를 알고서 들어오셨으니까 막 국가대표 얘기를 A매치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네. 또 항저우 아시안게임 보면서 조금 그쵸? 국뽕이 차올랐고 그런 상황에서 또 A매치 경기가 10월달에 잡혔으니까 이번 기회에 또 많은 축구 팬들이 좀 많이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수혜를 받잖아요. 이렇게 흐름을. 금메달리스트들이 또 이번에 합류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 또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 선수. 지난번에는 왼쪽 수비수 김진수 선수가 안와골절 부상 때문에 지난 평가전 때 뽑히질 못했어요. 근데 김진수 선수가 왼쪽 수비수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기재 선수와 함께 우리 같이 뛸것 대표팀 같고. 왼쪽 수비 라인이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 수비는 안현범 선수가 최근에 뽑히다가 이번에 안현범 선수 대신에 다시 베테랑 김태환 선수가 뽑혔어요. 네. 그래서 바뀐 선수가 양현준, 이동경, 김지수, 브랜트포드의 수비수, 그리고 강상우 선수, 베이징 구안에, 그리고 안현범 선수, 지난번에 뽑혔던 선수들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대신에 이강인, 정우영, 김진수, 김태환, 네, 그런 선수들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를 좀 하려고 했던 아래 단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수비 쪽. 홀딩 미드필더, 그 다음에 김민재 파트너로서의 센터백, 또 측면 풀백. 이쪽이 우리가 계속 누차 얘기했지만 1차 빌드업이 아직은 전술적으로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탁탁탁 들어가는 전술적 운영이 아닌데 네. 1차 빌드업이 넓게 벌려져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4백 빌드업을. 그런데 세대 교체도 되지 않고 약간의 좀 위험한 실책성 플레이들도 아직은 나오는 조금 불안한 구도에서 한번 세대 교체를 중단기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냐 싶었는데 이번에는 세대 교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월드컵 2차 예선과 네. 1월의 아시안컵 때 그래도 성적을 내기 위해서 세대 교체보다는 지금은 일단 경험이 좀 많은 선수들로 다시 합을 맞춰서 그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자. 뭐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위원님은 뭐가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시기적으로는 세대 교체를 조금씩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져요. 네. 예를 들어서 아시안 게임 때 잘했던 선수들 있잖아요. 네. 오른쪽 수비수 황재원 선수나 그렇죠. 와일드 카드로 뽑혔던 박진섭 선수나 네. 이런 선수들은 홀딩 미드필더도 되고 센터백도 되잖아요. 이한범 선수도 있죠. 네. 그다음에 광주의 정호연 선수도 있죠. 네. 이런 선수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세대 교체할 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코칭 스태프들이.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은 유럽에서 유럽 사무소 얘기까지 하면서 업무를 보겠다고 하지만 누차 얘기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K리그에서 네. 또 다른 선수들도 좋은 선수가 있는지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인터뷰를 좀 한 부분은 팬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고 저도 아쉽습니다.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A매치 때 들어오는 엔트리 들은 선수들이 해외파로 들어오고 밖에 나가 계신 그분도 들어오신다고. 그런 얘기들이 막 우스갯소리로 네. 막 있더라고요. 먼저 들어와서 K리그 네. 보고 그랬어요. 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코칭 스태프한테 좀 맡기는 스타일 같은데 우리 차두리 코치가 열심히 또 분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월드컵 2차 예선이 있는데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월드컵 2차 예선 얘기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냥 아시안컵 얘기만 하더라고요. 네. 1월에. 근데 월드컵 2차 예선이 우리 다음 달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중국 원정이 있거든요, 특히. 근데 중국 원정은 우리 약 잡아보면 안 됩니다. 물론 중국이 우리보다 객관적 전력이 아래인 건 맞아요. 그런데 아시안 게임에 나왔던 중국 멤버 아니고요. 진짜 그렇죠. A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진에 우레이 같은 선수도 있고 또 귀화한 엘캐손 이런 선수들 있고 나름 또 이렇게 중국도 멤버들이 경험 있는 선수들이 아직은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 원정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또 그 홈 어드밴티지 하에서 거칠면서도 상당히 수비적이고 실리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기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월드컵 2차에서 특히 중국 원정은. 근데 지금 코칭 스텝이 인터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면
월드컵 2차 예선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너무 간과하는 거 아닌가, 그냥 당연히 올라가는 거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고 좀 약간 자만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코엘료도 그렇고 그 화려했던 2002 월드컵 멤버 데리고 몰디브 원정 가서 비겼어요. 우리가. 오만 몰디브 쇼크 잊지 그리고 말아라. 오만 쇼크 있었죠. 네. 그때도 2차 예선 때 떨어질 뻔했어요. 2차 예선에서 태국이 있고 2차 예선에. 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와 괌의 승자가 또 우리 조로 들어와요. 홈앤어웨이로 두 경기를 해요. 두 팀이. 그래서 이제 우리 조가 형성이 돼요. 2차 예선. 그래서 그 팀이랑 11월에 경기를 하는데 태국도 요즘에 전력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네. 물론 우리보다는 객관적 전력이 아래지만 태국도 요즘에 보세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가서 전북이 태국 팀한테 지고 그러잖아요. 태국도 지금 전력이 예전보다는 많이 짜임새가 있어졌고요. 선수들 피지컬도 예전보다는 좀 좋아졌고요. 전체적으로는 방심하면 진짜 여기 지인님 말 따로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칭 스텝에게, 특히 클린스만 감독에게 좀 하고 싶은 얘기, 인터뷰할 때 월드컵 2차 예선 얘기를 하세요. 전혀 얘기를 안 해요. 당연히 이기는 걸로 생각을 하겠는데, 물론 당연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전력이면. 근데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리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전 중요한 건 11월 2차 예선 잘 치러야 되고요. 네. 그리고 1월 아시안컵 잘 치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핵심 선수들 관리도 같이 잘해줘야죠. 우리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저번 주 주제, 저번 주인가? 주제도 이거였잖아요. 유럽파들이 와야만 하는가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항상 대표팀 얘기만 하면은 우리가 같은 결론을 내는 것 같아요.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게 저희의 결론인데, 평가전 때는 그래서 그 조절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기용을 한다면 네. 김민재나 손흥민 선수는 튀니지전은 그래도 튀니지는 아프리카의 강호입니다. 네, 우리 상대 전적도 1무 1패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도 나가서 프랑스도 이겼잖아요. 튀니지가 조별리그 3차전에서 프랑스 출신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거의 프랑스 선수예요. 네, 그래서 튀니지는 생각보다는 센 팀이고요. 거기하고는 이제 진정한 승부를 좀 하되, 토트넘에서 관리하듯이 손흥민 선수는 시간 조정을 그래도 좀 해주는 네. 그런 정도로 투입을 하고, 베트남전은 어차피 우리가 뭐 아시안컵이 됐든 어디든 아시아 무대에서 또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워낙 또 수비적인 축구를 하면서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수비적으로 임하는 팀을 상대로 어떻게 공격 숫자를 늘려서 전술적으로 좀 플레이를 할지, 전술 훈련을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전 같은 경우는 우리 주축 선수들은 조금 쉬게 해주면서 전술적 플랜을 한번 구상하는 정도의 경기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약간 파격적인 전술을 쓰더라도 네. 공격 숫자를 좀 극대화시키는 운영을 하면서. 베트남전 때 이제 유럽파 선수들 좀 빼주고 체력 관리 좀 해주면서 좀 새로운 멤버, 여기 안에서도 조금 안 써본 선수들을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렇죠. 생각인데, 유럽파 선수들이 튼튼하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 튼튼하지가 않잖아요. 그쵸. 조금 몸에 문제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김민재, 손흥민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지금 핏을 좀 많이 좀 끌어올려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약간은 조정이 아직까지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아시안 게임에 나갔던 선수들은 지금 피로도가 좀 많이 누적이 됐을 거예요. 네. 홍현석, 서령우, 또 정우영, 이런 선수들은 또 조정이 좀 필요하고, 특히 피지컬적인 전문가들이 그 스텝 중에도 있을 겁니다. 조언을 좀 잘 듣고요. 지금 유럽파들이 한국에 와서 경기를 치르는 문제가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를 조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사실 비행기 한번 타고 어디 해외여행 갔다 오는 것도 여독이 쌓이는데. 여독 심합니다. 네. 아무리 좀 선수들은 편하게 1등석에서 자고 온다 해도 먼 거리를 이동하고 오는 거는 되게 몸 자체의 이 리듬이나 뭐 이런 거 잡는 게 힘든 거예요. 맞아요. 피곤한 거예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튀니지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그때 프랑스가 조별리그 3차전은 부분적 로테이션을 좀 돌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축 선수들을 좀 빼고 경기 운영을 했어요. 저도 중계를 했는데 그 경기. 근데 그 경기 골을 넣었던 카즈리 선수 대표팀 은퇴를 했고요. 나머지는 카타르 월드컵 나왔던 주축 선수들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좀 셉니다. 최전방에 감바 오사카의 제발리 선수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왼쪽 윙포드에 카타르 알 아라비의 무사크니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셰필드 유나이티드로 팀을 옮긴 오른쪽 윙포드 벤슬리만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왼쪽 윙백 캉에서 뛰고 있는 압디 선수 알리 압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스위스 바셀에서 뛰는 드래거 윙백들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의 스키디 선수 중앙 미드필더로 그대로 있고요. 우니온 베를린의 라이둔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니발 선수도 이번에 멤버 뽑혔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네, 한니발 같은 젊은 선수를 또 배치를 중앙 미드필더나 이쪽으로 할 수도 있겠죠. 보통 이 감독이 3백 쓰거든요. 네, 월드컵 때 감독이에요. 그대로 이제 감독하는 겁니다. 로리앙의 탈비, 또 센터백 메리아, 또 오른쪽 풀백, 윙백 보는 캐슈리다. 이런 선수들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월드컵 때 멤버 그대로 다 있어요. 네. 월드컵 때 중계를 했지만 끈적끈적하면서도 수비진 조직력 일단 좋고요. 선수들이 꽤 프랑스 출신이 되게 많아요. 프랑스 태생들. 네. 근데 국적만 튀니지. 그래서 프랑스에서 다 배운 선수들은 축구 배우고 해서 기술도 있고요. 또 허리라인에 있는 선수들은 피지컬 능력이나 킥 능력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량들이 상당히 좋아요. 튀니지, 알제리 이런 팀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름만 들으면 튀니지? 그냥 이기는 팀 아니에요? 그 잘 축구 모르시는 분들 튀니지 셉니다. 보드카님이 튀니지 일본 홈에서 3대 0으로 일본을 이긴 적이 있다고. 네. 튀니지 세기 때문에 북아프리카 팀들은 모로코도 마찬가지고요. 뭐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런 팀들이 다 만만치 않은 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경기는 우리가 아시안컵에서 강팀이랑 대결을 한다 생각하고 최정예로 한번 경기를 운영을 하는 이러한 이제 시간대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달 평가전 때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 있잖아요. 우리 1차 빌드업을 할 때 뭐랄까 조금 더 다이렉트한 축구를 요구를 했는데 근데 무언가 다이렉트한 플레이에서의 조금 성과가 좀 나오지 않는 부분들. 네. 또 1차 빌드업에서 약간 박용우 같은 선수들이 혼자서 고립돼서 4백 빌드업에서 그 앞에서 플레이를 할 때 압박을 받거나 하는 경우에 어떤 좀 불안감, 리스크들 그런 부분들을 빌드업 시에 뭐 황인범이나 이런 선수들이 조금씩 도와주면서 풀어줄 수 있는 역량 또는 빌드업의 패턴을 약간 바꿔서 컴팩트한 이러한 빌드업 하에서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고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에 처음에 두 경기는 사실은 벤투 멤버로 있었죠. 그냥 그 두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경기를 보면 4경기 동안 우리가 골이 2골인가 밖에 못 넣었어요. 네. 공격 파괴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격력도 어떻게 하면 좀 강화시킬지. 지난달 같은 경우는 첫 경기는 웨일스전 손흥민 선수를 역삼각형 미드필더의 그 중앙 미드필더로 배출시켰었거든요. 네. 오른쪽과 중앙을 넘나드는 수비할 때 그리고 공격 시에는 손흥민 선수를 약간 후리하게 놓는 이런 운영을 했는데 수비할 때는 그래서 4-1-4-1처럼 수비를 했죠. 하지만 2차전 사우디전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4-4-1-1의 세컨 스트라이커 후리하게 그냥 좀 올려서 썼죠. 그렇게 변화를 줬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활용을 어떻게 해야 우리 공격력, 지금 부진한 공격력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강인과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 선수를 쓴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포지션에 써야 되는지. 이강인 선수를 썼던 평가전, 크리스만호 평가전 때 이강인 선수가 많이 도움을 줬는데 골을 못 넣었던 경기가 있죠. 그렇죠. 페루전이었나 그게? 부산에서 했던? 근데 그 경기 때도 이강인 선수를 측면에 쓰기 썼었어요. 근데 사실 이강인 선수가 측면 윙어가 그렇게 제가 볼 때 편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아직까지는 좀 쉽진 않고 오히려 약간 중앙 쪽 공격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 그 사이 거기서 좀 공격 가담 지원을 해주는 그런 후리한 역할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또 손흥민 선수와도 역할이 중첩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윙어로 쓸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좀 변화를 줄 것이냐. 아예 황의주, 조규성 이런 원톱 말고 손흥민을 토트넘전처럼 아예 톱으로 놓고 손흥민 선수가의 몸 상태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손흥민 선수는 오히려 라인을 타게 하고 그 뒤를 이강인 선수를 배치를 시켜서 변화를 주든지 그래서 황희찬 같은 선수를 윙포드나 이쪽으로 좀 돌려서 공격 가담을 시키고 또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이나 이런 선수들을 또 어떻게 써야 될지 전문 윙어가 우리 지금 대표팀에 많지가 않거든요.
중앙지향적인 성향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어떻게 잘 녹여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전술적으로 아마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허리라인의 황인범 같은 선수의 롤도 바뀔 수 있고 또 이재성 선수의 롤도 바뀔 수 있고 이런 선수들을 활용한 조합에서 공격 파괴력을 올리기 위한 최적의 조합이 무엇인지를 이번 평가전에서는 그래도 얼추 아이디어를 한번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네. 멤버는 지금 화려한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 멤버들을 어떻게 쓸지 굉장히 궁금해지고 막 이 멤버를 그렇게 잘 쓸 수 있는 고민을 하는 전술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맞아요. 홍현석도 지난번에 A팀으로 뽑혔을 때는 측면 윙어를 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사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가 더 편한 위치예요. 사실은. 네. 거기서 후리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불편한 옷들을 다 입고 지금 대표팀에서 이강인 선수도 측면 윙어 보고 심지어 처음엔 나왔을 때 왼쪽 윙어 시켰고 손흥민은 심지어 지난 웨일즈전은 중앙 미드필더 3미들의 중앙 미드를 시켰고 지금 전체적으로 요 선수들을 어떤 식으로 베스트를 만드는 게 좋을지 고민이 아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얼마나 뽑아내는지가 감독이 하는 역할인데 아까 처음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셨어요. 일본전을 봤을 때 튀니지가 역습을 해서 경기의 흐름을 가져가더라. 우리 대표팀하고도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그렇죠. 그 역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격진은 우리가 허리라인의 중앙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번처럼 김진수도 이제 뽑히고 또 서령우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 수비로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측면 풀백들의 공격 가담은 높은 위치에 가서는 올라가서 부분 전술을 수행할 거란 말입니다. 네. 거기서 튀니지 같은 팀에게 역습을 맞는다.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롤이 홀딩 미드필더죠. 네. 홀딩 미드필더가 얼만큼 지연을 해주고 거기서 사이드 커버를 해줄 수 있느냐. 또 센터백이 끌려 나갔을 때 센터백 커버를 잘해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 팬들이 지금 여기다 계속 써주고 있는데 박용우 선수에 대한 신뢰가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아요. 박용우 선수가 압박당하고 그럴 때 미스도 약간 있었고 물론 좋은 전개도 있었어요. 역시 박용우 선수는 볼을 이렇게 좀 뿌려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빠르게 커버해주고 빠르게 압박해서 끊어주고 뭐 이러한 유형과는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지역 방어를 하면서 그냥 다시 빌드업 때 조금 안전하게 패스를 해주는 역할을 많이 수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박용우 선수가 조금 강팀과의 경기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그것도 이번에 같이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예전에 반농담 삼아 김민재 선수를 홀딩으로 올리는 거 어떠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로 맞아. 우리 대표팀이 지금 이 6번 홀딩 미드필더 위치가 그만큼 고민이 많은 위치입니다. 백승호 선수도 있죠. 백승호 선수도 지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왔는데 그 위치는 지금 여러 선수가 있어서 이번에 이순민 선수는 다시 뽑았잖아요. 그래서 이순민 선수도 저는 이순민 선수를 적극적으로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가 될지. 지금 보면은 뭐 지난번에는 조금 다이렉트한 전환을 또 시킨 경기가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경기가 있었고 약간 컨셉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런 것들이 정돈이 되는 그런 평가전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측면 풀백은 지금 세대 교체가 확실히 안 되더라도 서령우라는 멀티 자원이 있고 또 김진수 선수도 복귀를 했고 했기 때문에 그쪽은 뭐 그냥 이렇게 가도 되지만 그리고 센터백은 지금 지난번엔 김지수 선수를 뽑았었고 이번에는 김주성 선수 그대로 아직 있잖아요. 젊은 수비수는. 그리고 이한범 같은 선수는 앞으로 또 기회를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김민재의 파트너로 여러 선수들을 한번 기용해 보면서 앞으로의 어떤 세대 교체를 준비를 하겠지만 그 6번 위치는 지금 확실한 선수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준호 선수가 있었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근데 뭐 지금 이런 손준호 선수는 뭐 팬들이 아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고 근데 여러분들 아까 댓글에 보면은 튀니지 뭐 잘 이길 수 있지 이러는데 사실상 우리가 튀니지를 만나서 역대전적에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튀니지도 이제 우리 경기하고 일본 넘어가서 일본하고 경기를 치르러 왔는데요. 우리랑 첫 경기 때는 뭐 시차나 여러 부분에서가 조금 더 힘들 수는 있어요. 뭐 어느 정도의 컨디션으로 튀니지가 치르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전력면이나 또 개개인의 기량면에서는 다 우수한 팀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월드컵 본선 티켓 따내서 월드컵 지난번에 나간 팀이고 우리 선수들 진짜 야 누구 폼 미쳤다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